샬롬, 25번째. 어떤 프리즘도 그 프리즘이 활성화되기에 앞서 분기한 평생 세계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허락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케네디가 암살당하지 않았거나 몽골인들이 서유럽을 침략한 세계로부터의 보고는 없었다. 같은 이유로 기술의 진보가 다른 경로를 취한 세계로부터 얻은 발명품 정보를 통해 큰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다. 프리즘을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으려면 그것은 분기 이전이 아니라 분기 이후에 우주로부터 얻어내야 한다. 간혹 무작위적인 변이가 사고를 방지하는 경우는 있었다. 예전에 한번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연방항공국이 평행 세계에 그 사실을 알렸다. 그쪽에 연방항공국은 문제의 여객기에 대해 이륙 금지 조치를 내린 후 정밀 조사를 실시했고 고장 직전에 유압 장치 부품을 하나 발견했다. 그러나 인간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다. 인재는 모든 갈래의 세계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일어났다. 자연재해의 발생을 미리 알리는 것도 불가능했다. 이 세계에서 발생한 허리케인은 다른 세계의 허리케인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표도 되지 못했고 지진의 경우는 모든 갈래에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조기 경보가 불가능했다. 한 육군 장성이 프리즘을 구입했다. 하나의 병행 세계를 지극히 현실적인 군사 시뮬레이션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으리란 생각에서였다. 그는 다른 갈래의 세계에 있는 자신의 평행 자아에게 공격적인 작전을 펼치게 하고 적의 반응을 볼 심산이었다. 그러나 평행 자아와 연락을 취하자마자 자신의 계획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평행 자아 역시 그를 똑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심산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갈래의 세계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실험 재료가 되려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프리즘은 역사적 변화의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방법을 제공했다. 연구자들은 평행세계 갈래들의 뉴스 헤드라인을 비교해서 불일치하는 부분을 찾고 그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어떤 경우 분기는 차량 검문을 하다가 수해범이 잡힌 경우처럼 명백하게 무작위적인 사건에 의해 야기됐다. 또 다른 경우 분기는 한 개인이 두 개의 평행 세계에서 각기 다른 행동을 선택한 결과였다. 이럴 경우 연구자들은 해당 인물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러나 그 인물이 공인일 경우 그들은 대개 자신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관해 자세히 얘기해 주지 않았다. 이 두 범주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연구자들은 불일치가 발생하기 몇 주 전 기사들로부터 기저 차이가 생긴 원인을 알아내야 했다. 보통 이것은 증권시장이나 소셜미디어의 확률적 흔들림을 조사하는 시도로 이어졌다. 그런 다음 연구자들은 이어지는 몇 주에서 몇 달 동안의 뉴스를 모니터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차이가 어떻게 커지는지 관찰했다. 그들은 기대한 것은 못 하나가 없어서 왕국을 잃는 식으로 파문이 꾸준히 그러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산되는 고전적인 시나리오였다. 그러나 그들이 찾아낸 것은 원래 발견한 차이점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다른 사소한 차이점들이었다. 날씨는 모든 곳에서 24시간 내내 변화를 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대한 정치적 차이가 목격될 쯤이면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특정하기란 힘들었다. 프리즘 패드가 소진되면 연구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문제를 약화시켰다. 어떤 차이가 아무리
흥미로운들 두 평양 세계 사이의 접속은 언제나 한시적이었다. 민간 부분의 사업자들은 프리즘을 통해 얻은 정부의 수단적인 가치가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콘택트로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결과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 브로커가 출연했다. 그들은 자기 회사의 평행 버전들과 시사 뉴스를 교환해 구독자들에게 정보를 팔았다. 가장 인기는 스포츠 뉴스와 유명 인사들의 가십이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가 있으며 이쪽 세계뿐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의 근황에도 흥미를 느꼈다. 열성 스포츠 팬들은 다수의 평행 세계에서 정보를 수집해 총체적으로는 어떤 팀의 성적이 가장 좋았는지, 그 성적이 하나의 세계의 성적보다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다. 소설 독자들은 여러 평양 세계에서 발간된 여러 버전의 소설 내용을 비교하곤 했고, 그 결과 작가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썼다고 할 수도 있는 책들의 해석판들과 경쟁을 해야 했다. 대용량 패드를 가진 프리즘들이 속속 개발되자 음악업계에도 뒤이어 영화계에도 같은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프리즘 중독자 모임에 처음 나갔을 때 넷은 참석자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믿을 수가 없었다. 평양자아가 자기보다 즐겁게 살고 있다고 강박적인 걱정하는 남자가 있는가 하면, 평양자아가 자기와 다른 후보에 투표했다는 이유로 의혹의 소용돌이에 빠진 여자도 있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보통 사람들이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일까? 진짜 문제란 자기 도사물에 뒤덮인 채 잠을 깬다든가, 마약 살 돈이 충분치 않아서 딜러에게 몸을 때워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닌가. 넷은 엄살 피우지 말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말하는 광경을 잠시 상상해 보았다. 그러나 물론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정체가 드러날 위험 때문은 아니었다. 그녀는 이런 사람들을 판단할 입장이 아니었다. 신세 한탄이 뭐 대수인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자기 연민에 빠진다 해도 실제로 인생을 망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넷이 이 도시로 옮겨온 것은 새 출발을 위해서였다. 그녀를 다시 마약에 빠뜨릴지도 모를 사람들과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싶었다. 셀프토크 매장 일은 그저 그랬지만 정직하게 일해서 월급을 받으니 좋았고, 모로와도 그럭저럭 잘 지냈다. 모로의 부업을 돕는 일은 재미있었다. 예전부터 그런 일에는 소질이 있었고, 그것이 마약 습관의 재발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의 쾌감은 마약의 안전한 대용품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것도 혹시 자기 기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지금은 마약에 돈을 쓰고 있지 않지만 자잘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다 보면 다시 옛날 버릇이 도질지도 몰랐다. 이 모든 일로부터 완전히 손을 씻는 편이 나을 것이다. 다른 직장을 구하고 모로와 인연을 끊어야 한다. 다시 떠나야 한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더 이상 협조할 필요가 없어질 때까지는 모로와 함께 일하는 수밖에 없었다. 자리 나가 말하고 있었다. 우리 조카 딸은 고등학교 졸업반인데 지난 몇 달 동안 여러 대학에 원서를 넣었어. 이번 주에 합격 발표가 났는데 상당히 결과가 좋더라고. 세 군데 대학에서 합격 통지가 왔거든.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았지. 내 평양자하고 채팅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야. 알고 보니 내 평양자의 조카 딸은 일지망이던 바사 대학에 합격했더라고. 이곳에 조카는 거기 지원했다가 떨어졌어. 두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차이점은 내가 내 프리즘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인 게 맞지. 따라서 우리 조카가 바사에 못 들어간 건 나 때문이라는 얘기가 돼. 나 때문에 떨어진 거야. 당신이 프리즘을 활성화시키지 않았으면 당신 조카가 바사에 붙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케빈이 말했다. 그게 꼭 사실은 아니야.
자리나는 손에 쥐고 있던 화장지를 쥐어뜯기 시작했다. 자기 얘기를 할 때 습관이었다. 하지만 그렇다면 내 병행자가 자기 조카를 돕기 위해 뭔가 했다는 뜻이 되잖아. 내가 이 세계에서 하지 않은 일,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 때문에 떨어진 거야.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라일이 말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진 건 내 프리즘 탓이야. 그렇다고 그게 당신 잘못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떻게? 말문이 막힌 라일이 도와달라는 듯이 데이나를 돌아봤다. 데이나는 자리나에게 물었다. 두 조카 딸이 받은 통지 말인데요. 바사 대학 말고도 차이가 있었나요? 아니, 없었어. 다른 건 다 똑같았어. 그렇다면 이쪽이든 그쪽이든 조카 딸의 대학 입학 점수는 똑같이 높았다는 얘기군요. 응. 자라나가 확실한 어조로 말했다. 워낙 똑똑한 아이야. 그 부분만은 내가 뭘 하든 바꾸지 않았을 거야. 그럼 잠시 추론을 해볼까요? 그 아이는 왜 그쪽에서는 바사에 합격했는데 여기서는 합격하지 못했을까요? 모르겠어. 자라나가 대답했다. 데이나가 방안을 둘러봤다. 의견 있는 분 있나요? 라일이 말했다. 이쪽 세계에서 그 조카 딸을 불합격시킨 입학 사정관이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았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뭐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던 걸까요? 흥미가 있는 척해야 했기 때문에 넷이 나섰다. 그날 아침 운전하는데 갑자기 누가 차 앞으로 끼어들었을지도 모르죠. 변기에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케빈이 말했다.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겠죠. 라일이 말했다. 데이나는 자리나를 보며 말했다. 그런 일들 중에 당신 행동의 직접적인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니, 그런 건 같진 않아. 그것들은 두 세계 사이의 날씨 차이로 인해 생긴 무작위적인 결과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날씨 차이는 무엇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죠. 찾아보면 조카 따님이 불합격 통지를 받은 평행 세계에 프리즘이 연결된 사람들이 100명은 있을 거예요. 만약 당신이 이곳과는 다르게 행동한 평양 세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 원인은 당신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전히 내 탓이라는 기분이 들어. 데이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세상을 이해하는 게 더 쉬워지니까요. 그러다 보니 가끔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기도 해요. 비난받을 누군가가 있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모든 것이 우리의 통제하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이성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자꾸 그렇게 느껴지는 걸 어쩌겠어. 자리나가 말했다. 내 여동생에 대해서도 자꾸 죄책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고. 그녀가 말을 멈췄다. 예전에 있었던 문제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데이나가 물었다. 자라나는 잠시 주저하다가 말을 이었다. 오래전 나도 동생도 10대였을 때 우린 춤을 배우고 있었어. 하지만 동생 실력이 나보다 훨씬 나았지. 줄리아드의 오디션을 보러 갈 정도였는데 난 그걸 질투한 나머지 그만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 넷은 이야기를 듣고 솔깃했다. 누가 봐도 나쁜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이 모임에서 이런 종류의 얘기를 듣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의심을 받으면 안 되니까 지나치게 몸을 앞으로 내밀지 않도록 조심했다. 가지고 다니는 물통에 몰래 카페인 넣었어. 그러면 춤을 제대로 못 출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 결국 동생은 합격하지 못했어. 자리나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한 행동에 절대 보상해주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 아마 그런 감정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한순간 데이나의 얼굴에 괴로운 표정이 스쳤다. 그러나 그녀는 재빨리 표정을 가다듬고 말했다. 누구나 실수를 해요. 그녀가 말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요. 하지만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과 우연한 불행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은 달라요. 넷은 얘기를 계속하는 데이나를 관찰했다. 침착한 원래 얼굴을 되찾았지만
잠깐 표정이 흔들렸던 순간을 넷은 놓치지 않았다. 데이나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처음 봤다. 마약 중독 재활 모임의 진행자가 참석자들 앞에서 중독자였던 자기의 과거에 관해 얘기하는 것을 한 번 들은 적은 있지만 너무 능란해서 그 남자의 이야기는 마치 세일즈 스피치처럼 들렸었다. 넷의 흥미가 동했다. 레이나는 무엇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대용량 패드를 갖춘 프리즘들이 출시되자 데이터 브로커들은 자기들이 걸었을지도 모를 또 다른 인생 행로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개인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평양 세계의 뉴스를 파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모험이었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우선 본인이 느끼기에 흥미로울 정도로 큰 차이가 생기려면 수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몰랐다. 그래서 브로커들은 훗날 패드를 쓸 목적으로 활성화는 해놓되 정보 교환은 하지 않은 프리즘들을 비축해 놓아야 했다. 둘째, 회사의 평행 버전들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했다. 만약 질이라는 손님이 자신의 평행 자아들에 대해 알고 싶어하면 해당 업체의 각기 다른 평행 버전들에게 조사를 맡겨야 하는데 질은 자기의 세계에 있는 버전에게만 비용을 지불할 수 있었다. 평양 세계들이 돈을 공유하는 방법은 없었다. 한 회사의 각 버전들이 서로 협력 관계를 맺는다면 각자의 세계에서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리라는 것에 희망을 거는 수밖에 없었다. 예상대로 어떤 사람들은 본인은 이루지 못한 성공을 평행 자아들이 이루었다는 사실에 낙심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런 식의 개인 조사 서비스는 이용자들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는 평판이 돌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는 평행 자아의 인생보다는 자기 인생 쪽이 낫다고 평가하면서 결국 자기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확증 평향의 가능성이 높았지만 충분히 일반적인 반응이었기 때문에 데이터 브로커들에게 개인조사 서비스는 수익성 있는 상품으로 남았다. 무슨 일을 알게 될지 두려워 데이터 브로커들과는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결혼한 부부인데 한 명은 전자의 범죄에 들고 다른 한 명은 후자라면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데이터 브로커들은 고객층을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프리즘 반대론자들의 마음을 바꾸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상품은 사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데이터 브로커들은 죽은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평양 세계를 찾아내어 그가 소셜 미디어에 업데이트한 글을 전송함으로써 유족들로 하여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살았을지도 모를 인생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처음부터 비판적이었던 전문가들의 심중을 한층 굳혔을 뿐이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브로커들이 고객들에게 건전하지 못한 행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넷은 모로가 웰슨 부인에게 사기를 친 사실에 만족해 당분간 얌전히 지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부인이 2주 전 차명 계좌에 돈을 조금 이체했고 부인의 평행 자아도 진통제 부작용 어쩌고 하는 얘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다. 그 후 부인이 사망했으므로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된 꼴이었다. 그러나 모로는 만족하기는커녕 더 큰 건수를 올리고 싶어 안달인 것처럼 보였다. 모루가 그 얘기를 꺼낸 것은 사무실에서 함께 타코를 먹고 있을 때였다. 두 불로 떨어진 곳에 있는 푸드 트럭에서 그가 사온 타코였다. 나일 일은 어떻게 되고 있어? 그가 물었다. 잘 되어 가고 있어. 넷이 대답했다. 프리즘이 없는 편이 더 행복할 거라고 슬슬 생각하는 것 같아.
모르는 탁구를 먹어치우고 캔에 남아있던 소다를 모두 들이켰다. 그 녀석이 프리즘을 내놓을 때까지 이렇게 죽치고 앉아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 넷이 미간을 찡그리고 말했다. 죽치고 앉아있다니 내가 정말로 그러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모로는 손사래를 쳤다. 진정해.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하지만 그 녀석이 계속 그 프리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한테 아무 소용도 없잖아. 그러니까 포기하도록 만들어야지. 알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거니까. 좀 확실한 방법이 없을지 생각해봤어? 확실한 방법? 내가 아는 녀석이 하나 있는데 신원 도용을 전문으로 하는 팀에서 일해. 그 녀석한테 나이를 표적으로 삼아서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어. 그럼 나이도 자기 병행자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넷은 얼굴을 찡그렸다.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모르는 어깨를 으쓱했다. 나일의 평양 자화 쪽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단 말이야. 있다면야 뭐가 문제겠어. 하지만 없잖아. 이쪽 세계에 있는 라일의 인생이 더 나빠 보이게 하는 수밖에는 없어. 너무하지 않느냐고 호소해봐야 모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좀 더 실질적인 이유가 필요했다. 인생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져서 프리즘을 행복했던 인생에 대한 유일한 연결고리로 여기면 어쩔 건데. 이 설득은 효과가 있는 듯했다. 일리가 있네. 일단 몇 번 더 모임에 참석하게 해줘. 모르는 종이 용기와 캔을 우그러 들인 다음 쓰레기통에 던졌다. 알았어. 네 방식으로 조금만 더 가보자. 하지만 서둘러야 해. 넷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넷이 모임에 온 사람들을 향해 자기 프리즘을 팔았다고 선언했을 때 네이나는 조금 놀랐다. 이런 일들은 언제나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껏 넷이 그런 과감한 행동을 할 준비가 되었으리라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넷은 자신이 내린 결정으로 인해 행복해 보였다. 이것은 흔한 반응이었다. 처음 끊었을 때는 누구나 만족스러운 기분을 느낀다. 네이나는 넷이 그렇게 선언하면서 라일의 반응을 슬쩍 확인하는 것을 눈치챘다. 넷이 그러는 건 처음 봤다. 이성적인 감정 같지는 않았다. 혹은 그런 감정이어도 밀고 나갈 생각은 없어 보였다. 자기 문제와 씨름하는 동안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것인지도 모른다. 다음 모임에서 넷은 평소보다 더 길게 프리즘을 포기한 후 자신의 태도가 어떻게 나아졌는지 얘기했다. 크게 과장하진 않았지만 네이나는 넷이 비현실적인 기대를 한 나머지 크게 좌절하지 않을까 조금 우려가 됐다. 케빈도 좀 무례한 표현을 써서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연민이라기보다는 질투에 가까워 보였다. 그가 이 모임에 나온 지는 넷보다 훨씬 오래됐는데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넷은 방어적으로 반응하지도 않았고 프리즘을 포기했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마술처럼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자기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은 시간은 케빈에게 할애되어 그가 지난주에 한 일들에 대해 얘기가 오갔다. 네이나는 토론을 이끌 필요가 아예 없었다. 모임이 끝난 후 네이나는 모임과 그녀 자신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좋은 기분은 오래가지 못했다. 교회 주방에 커피 메이커를 다시 가져다 놓고 모임이 열리는 방의 문을 잠그려는데 비네사가 나타났다. 데이나 잘 있었어? 비네사? 어쩐 일이야? 사무실에 갔는데 없더라고. 혹시나 싶어 와봤어. 무슨 일인데? 돈 문제야. 물론 돈 문제일 것이다. 비네사는 복학을 결심했고 네이나에게 학비를 지원해달라고 부탁한 상태였다. 그래서 지금 필요해. 이번 주가 등록 마감이거든. 이번 주? 지난번 얘기했을 때는 이번 가을에 복학한다고 했잖아. 응. 하지만 어차피 할 건데 일찍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번 주에 넣어줄 수 있어?
데이나는 망설이면서 돈을 변통할 방법을 생각했다. 혹시 마음이 바뀌기라도 한 거야? 그건 아니야. 지난번에 한 말을 믿고 계획을 짰어. 하지만 마음이 바뀌었다면 그랬다고 얘기해줘. 아니야. 돈은 마련할 수 있어. 내일 보내면 되지. 응, 고마워. 실망시키지 않을게. 약속해. 이번에는 꼭 해내고야 말겠어. 나도 그럴 거라고 믿어.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하게 서 있다가 곧 비내사 쪽에서 자리를 떴다. 데이나는 비내사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관계를 뭐라 표현해야 좋을지 고민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다. 하루 종일 함께 지내면서 서로의 비밀을 공유했고 눈물이 날 정도로 서로를 웃게 했다. 특히 데이나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정해진 틀에 끼워 맞춰지는 것을 거부하는 비내사를 좋아했다. 비내사는 머리가 좋아서 성적은 상위권이었지만 대놓고 선생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탓에 벌로 방과 후에 교실에 남는 일도 다반사였다. 데이나는 이따금 자기도 비내사처럼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곤 했지만 모범생 역할에 워낙 안주하고 있는지라 그걸 위태롭게 하는 행동에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워싱턴으로 견학 여행을 가게 됐다. 두 사람은 마지막 날에 숙소에서 파티를 열 계획을 세웠지만 선생이 문 밖에서 노크를 하면 어떻게 할지가 문제였다. 술은 부피 때문에 숨기기가 힘들었고 마리화나는 냄새를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부모님 약장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비코틴을 슬쩍 해왔다. 데이나의 아버지가 잇몸 수술을 받았을 때 그리고 비네사의 어머니가 자궁절제 수술을 받았을 때 처방받고 남은 것이었다. 두 사람과 다른 친구들이 즐기기에는 충분한 양이었다. 그런데 선생 하나가 프런트에서 키카드를 빌려 불시 점검에 나설 줄은 미처 몰랐다. 여행 전날 두 사람이 알약을 서랍장 위에 가지런히 배우라고 세워보려는데 저 선생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들은 조각상처럼 얼어붙은 채로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데이나는 눈앞에서 미래의 희망찬 계획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 모두 할 말 없어. 데이나가 입을 연 것은 그때였다. 이거 비네사 거예요. 비네사는 충격에 사로잡혀 데이나를 바라봤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데이나의 말을 부정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런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데이나 말을 믿지 비네사 말을 믿어줄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데이나에겐 자기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기회가 있었다. 진실을 고백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비네사는 정학 처분을 받았다. 학교로 돌아왔을 때 비네사는 대놓고 데이나의 존재를 무시했다. 데이나 역시 그런 그녀를 비난할 입장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비네사는 세상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고 집에 안 들어가고 술이나 마약에 취해 학교에 오고 비슷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과 어울렸다. 성적은 곤두박질 쳤고 좋은 대학에 갈 가능성은 사라졌다. 마치 그날 밤 이전의 비네사는 마치 칼날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었던 느낌이었다. 그녀는 사회에서 말하는 착한 아이가 될 수도 있었고 사회에서 말하는 나쁜 아이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데이나의 거짓말은 칼날 위에 있던 비네사를 나쁜 아이가 되는 쪽으로 밀어 떨어뜨렸고 그런 딱지가 붙은 비네사의 인생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 후로 연락이 끊어졌었는데 몇 년 후 우연히 비네사와 마주쳤다. 비네사는 벌써 데이나를 용서했다고 했다. 그때 왜 그랬는지도 이해한다고 했다. 잠시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중독 치료를 받았고 이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수업을 듣고 싶었다. 그런데 수업료를 낼 돈이 없었고 이미 의절 상태인 부모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데이나는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그 첫 번째 시도는 성공에 이르지 못했다. 비네사는 정서적으로 수업에 적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학교를 그만두었다. 나중에는 온라인 사업에 손을 댔는데 종잣돈을 대달라고 데이나에게 부탁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결과가 좋지 못했다. 필요 비용을 잘못 계산한 탓이라고 했다. 지금은 다른 사업 아이디어가 있었다. 이번에는 데이나에게 종잣돈을 부탁하지는 않았다. 비네사는 착실한 사업 계획 제안서를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제시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학교에 돌아가 관련 수업을 들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데이나에게 도와달라고 온 것이었다. 데이나는 비네사가 자신의 죄책감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았다. 데이나가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비네사에게 빚을 지고 있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데이나가 복도 모퉁이에서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넷은 즉시 걸음을 멈추고 벽에 몸을 기댔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귀에 갖다 대고 통화하는 신용을 했다. 그런 다음 대화를 엿들을 수 있는 거리까지 슬금슬금 다가갔다. 데이나에게서 돈을 받아내려는 것 같았지만 무슨 상황인지 확실치 않았다. 저 여자가 데이나에게 사기를 치는 걸까?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와 모로가 진행하는 작업에 예상치 못한 차질이 생기면 곤란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호기심을 느꼈다는 편이 더 정확했다. 넷은 건물 밖으로 걸어 나가 여자를 따라잡았다. 잠깐만요. 혹시 데이나와 아는 사이인가요? 여자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넷을 봤다. 그런 건 왜 묻지? 전 데이나가 도움을 주고 있는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요. 끝나고 나오다가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누는 걸 봤어요. 듣지는 못했지만 좀 화난 것처럼 보이시던데 그래서 혹시 예전 모임 멤버인가 아니면 환자였다가 둘 사이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건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캐묻고 싶지는 않지만 혹시 데이나에 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있나 해서요. 여자가 쿡쿡 웃었다. 재밌는 질문이네. 무슨 모임이지? 프리즘 사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모임이에요. 넷이 말했다. 여자의 얼굴에 관심 없다는 표정이 떠오르자 넷은 직감에 따라 행동하기로 했다. 전에는 마약 중독자 모임에 있었고요. 그러자 여자가 고개를 한번 까딱했다. 그때 데이나는 없었지. 네, 다행이네. 그엔 그럴 능력은 안 되니까 뭐 프리즘 모임 정도야. 문제 없을 거야. 걱정할 거 없어. 그럴 능력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여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 대신 한 잔 사. 그들은 그저 바에 갔다. 여자의 이름은 비네사였다. 넷은 비네사에게 버번 위스키인 메이커스 마크 한 잔을 시켜주었다. 넷은 소다를 섞은 크림베리 주스만 마셨다. 넷은 마약 중독 시절 얘기를 비네사에게 했다. 살벌한 부분들은 빼고 적당히 둘러댔기 때문에 프리즘 모임에서 했던 얘기와도 얼추 들어맞을 터였다. 비네사가 이 얘기를 데이너에게 할 것 같지는 않았지만 조심해서 해야 될 것은 없었다. 일단 넷이 진짜라는 판단이 서자 비네사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때는 장래가 촉망되는 훌륭한 학생이었고 자신의 명문 대학을 나와 멋진 삶을 살아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 자신의 미래를 망치지 않기 위해 그녀를
배신하면서 모든 희망이 숲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었다. 이제 겨우 벗어나려고 노력 중이지만 비네사는 그 이후 힘든 삶을 살아왔다고 했다. 그런데 데이나가 마약 중독자 모임에 관여해서야 되겠어? 언제 또 배신을 때릴지 모르는데. 그런 모임에서 벌어지는 일은 모두 비밀을 지키게 돼 있어요. 친구 사이의 비밀도 지키게 돼 있지 않아? 바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돌아볼 정도로 큰 목소리였다. 비네사는 다시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내가 아는 최악의 인간이라든지 뭐 그런 뜻은 아니야. 적어도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할 만큼의 양심은 있으니까. 하지만 사람들 중에는 모든 걸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류가 있고 몇 가지만 맡길 수 있는 부류가 있지.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해. 하지만 지금도 데이나를 만나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데이나는 몇 가지 일은 잘해. 요는 데이나가 모든 걸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류는 아니라는 거야. 난 실수를 통해 그걸 터득했지. 그리고 비네사는 앞으로의 사업 계획에 관해 얘기하기 시작했다. 비네사에게 데이나한테서 받고 있는 돈에 대해 묻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 수 있었다. 단지 자신의 사업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통해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데이나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었다. 넷은 비네사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둘 사이에 오고 간 얘기는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다음 집으로 향했다. 넷 역시 예전에는 비네사처럼 자신의 문제를 언제나 남의 탓으로 돌리곤 했다. 아주 오랫동안 가택 침입죄로 체포된 것도 부모 탓이라고 믿었다. 자물쇠를 새 것으로 바꿔놓지만 않았어도 마약 살 돈을 마련할 물건을 가져가려고 자기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넷이 자기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결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비네사는 아직 그 시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리라. 대신 비난받아줄 레이나라는 인물이 존재하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레이나가 비네사에게 못된 짓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오래전 일이다. 지금껏 자기 삶을 추스리지 못했다면 그것은 비네사의 잘못이지 데이나의 잘못이 아니었다. 프리즘의 가격대가 개인이 구입 가능한 수준까지 낮아지자 소매업자들은 점의 데이터 브로커를 찾아가지 않아도 집에서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했다. 최근엔 아이를 낳은 부모들을 타겟으로 삼아 지금 프리즘을 하나 사서 활성화시킨 다음 그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보관해 놓으라고 권했다. 그러면 어른이 된 아이는 자기 인생이 어떤 식으로 달라질 수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이런 접근법으로도 소수의 고객은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업자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대신 직접 프리즘을 살 수 있게 되자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도 있었음 같은 시나리오 탐구 이외의 사용법을 발견했다. 가장 인기를 끈 프리즘 사용법 중 하나는 자기 자신과의 공동 작업이었다. 이것은 동일 인물의 두 버전이 어떤 프로젝트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했고 각자 업무를 반씩 처리한 후 그 결과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여러 개의 프리즘을 구입해서 순전히 자신의 평양 자아들만으로 이루어진 팀을 만들어 보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모든 평양 자아들이 서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는 뜻이었고 따라서 패드도 그만큼 빨리 소모됐다. 누군가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을 과소평가한 탓에 프로젝트가 돌연 중단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한쪽에서 끝낸 작업 결과를 다른 세계로 전송하기 전에 프리즘이 소진된다면 그 데이터에는 영영 접근할 수 없었다. 개인용
프리즘의 보급은 데이터 브로커의 등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프리즘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우연성이 자신들의 삶에 미치는 거대한 영향력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무수히 많은 병행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로 인해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이들도 있었다. 소수지만 여러 개의 프리즘을 구입해 자신의 모든 병행자를 등기화하려는 사람들도 존재했다. 각자 다른 세계로 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병행자들에게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셈이었다. 장기적으로는 실행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런 행위의 옹호자들은 개의치 않고 그저 새로운 프리즘을 구입해 새로운 병행자들을 대상으로 같은 시도를 되풀이했다. 자아의 분산을 막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볼 가치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였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택이 무의미해진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에 사로잡혔다. 그들이 취하는 모든 행동이 그들이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병행우주의 존재에 의해 상쇄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인간의 의사결정은 양자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고전역학적 현상임을 지적했고, 따라서 선택한다는 행위 자체가 우주를 새로운 갈래들로 분기시키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갈래의 병행 우주를 형성하는 것은 양자현상이고 각 갈래에서의 개인의 선택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의미가 있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프리즘이 개인 행위에 수반되는 윤리적 책임을 무효화시킨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물론 이런 확신이 살인이나 기타 흉악 범죄와 같은 무모한 행동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병행 우주에서든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에 직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행동에 변화가 생긴 것은 사실이다. 범죄의 집단 발생을 논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사회과학자들이라면 금세 알아차릴 수 있는 수준의 변화였다. 에드거 앨런 포는 단순히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경향을 삐뚤어진 인프라고 표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심술궂은 악마에게 넘어가고 말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하지만 넷은 라일이 자기 프리즘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방법이 그녀의 계획이 얼마나 진척됐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점이 아쉬웠다. 프리즘 포기 선언이라는 비장의 수를 던진 지 한 달이 지났다. 넷이 작업을 시작했을 무렵에 비하면 라일이 자기 프리즘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한 달? 아니면 또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는 걸까? 모로의 인내심은 곧 바닥날 것이고 그럴 경우 그들은 뭔가 극단적인 수단을 쓰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모두 자기 자리에 앉자 라일이 가장 먼저 얘기하겠다고 자원했다. 그는 데이나를 보고 말했다. 내가 처음 이 모임에 나왔을 때 당신은 우리 모임의 목표가 자신의 평양자아와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했죠. 맞아요. 가능한 목표들 중 하나라고 했죠. 데이나가 대답했다. 일전에 같은 헬스클럽에 다니는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 병행자하고 바로 그런 관계인 것 같았어요. 자기와 병행자는 친구 사이고 운동에 관해 서로 조언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더군요. 아주 멋진 관계 같았어요. 넷은 순간 긴장했다. 혹시 나이는 그것을 목표로 삼으려는 걸까? 그렇다면 망한 거나 다름없었다. 만일 나일이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모로의 계획을 시행하더라도 절대 프리즘을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깨달았죠. 나는 내 평양자를 상대로는 결국 그런 식의 관계를 맺지 못하리라는 것을요. 그래서 프리즘을 포기하려고 결심했어요. 너무 깊이
안도한 나머지 한순간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속내를 눈치채지는 않았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그런 사람은 없었다. 자리에 나아가 나일에게 물었다. 평행자하고는 충분히 얘기해봤어? 예. 처음에는 프리즘을 포기하지는 말고 잠시 쉬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더군요. 예전에도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이쪽 상황이 나아진다면 그걸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지난 번 모임에서 넷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도 더 이상 뭔가를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다고요. 프리즘을 계속 갖고 있으면 계속 뭔가를 증명하길 원하면서 그런 사고방식에 갇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평양자한테 얘기했고 나는 이해한다고 했어요. 우린 프리즘을 팔 생각이에요. 케빈이 말했다. 평양자와의 관계가 완벽하지 않다고 반드시 그걸 포기할 필요는 없어. 결혼 생활이 동화처럼 언제나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결혼 따위는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거하고는 다르지 않나? 자리 나가 말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건 평양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일보다 훨씬 중요해. 프리즘이 발명되기 전에는 다들 그걸 없이도 잘 지냈잖아. 이러다가 이 모임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목표가 프리즘 포기가 되어버리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넷이 그랬고 이젠 너까지 그러겠다는 반이니 난 내 프리즘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케빈, 걱정하지 말아요. 데이나가 말했다. 자기 목표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같은 목표를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잠시 케빈을 안심시키는 데 집중했고 프리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 방식들의 타당성에 관해 토론했다. 모임이 끝나자 넷은 라일에게 가서 말했다.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해. 고마워. 네 도움이 컸어. 나도 기뻐.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하다. 자신의 신경이 얼마나 곤두서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프리즘을 판 대로 가면 어떨까? 괜찮은 가격으로 팔 수 있을 거야. 정말? 가게 이름이 뭔데? 셀프 토크 사본가에 있어. 아, 여기서도 홍보 전단 같은 거 본 것 같은데. 응, 나도 그걸 보고 알았어. 프리즘을 팔 때 누가 있어 줬으면 한다면 내가 같이 갈게. 끝나고 커피 마시러 가도 되고. 라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러자. 그렇게 좀 싱거울 정도로 간단하게 계획을 본 궤도에 올랐다. 이번 일요일은 어때? 그녀가 말했다.